아이고, 아침부터 재수없게 웬 거지 노인네가 남의 장사를 망치고 난리야. 맞은편 건어물 가게 상인이 빗자루를 들고 뛰쳐나와 소리쳤습니다. 냄새나는 누더기를 걸친 노인이 고의로 비싼 과일 상자를 바닥에 엎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붉은 과즙이 터지며 수십만 원어치 과일이 순식간에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험악한 조폭 출신의 첨가물 가게 청년은 분노하는 대신 조용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바닥이 미끄러워서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청년은 뭉개진 딸기를 씻어 벙어리 노숙자의 입에 다정하게 넣어 주었습니다. 사실 이 냄새나는 노숙자의 진짜 정체는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대륙그룹의 총수였습니다. 귀한 외동딸을 빼앗아간 전과자 사위의 밑바닥 본성을 확인하기 위해 치밀한 복수국을 꾸민 것이었죠. 과연 꼬리표를 숨긴 청년과 거지로 위장한 회장님의 위험한 동거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서울의 낡은 전통시장입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시큼하게 썩어가는 채소 냄새가 좁은 골목에 가득합니다. 상인들이 출근하며 철제 셔터를 거칠게 올리는 쇳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매섭게 깹니다. 그때 딱딱한 아스팔트 위로 최고급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낡은 누더기를 걸친 노인 한 명이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이 냄새나는 노인의 정체는 바로 대륙그룹 총수 최만호입니다. 얼굴에 시커먼 수치를 하고 눈가에 피딱지가 붙은 가짜 흉터까지 큼직하게 붙였죠. 코를 찌르는 역겨운 시궁창 냄새가 진동합니다. 최만호는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며 붉은 간판이 켜진 첨가물 도매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게 앞 아스팔트에 도착한 최만호가 고의로 발을 헛디디며 바닥으로 요란하게 쓰러졌습니다. 우당탕 소리에 건어물 가게 사장 박동식이 빗자루를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재수없게 웬 거지 노인네가 길을 막고 난리야. 당장 안 꺼져. 박동식이 욕설을 뱉으며 최만호의 등을 빗자루 끝으로 거칠게 찔러댔습니다. 그때 무거운 사과 상자를 나르던 강태성이 과일 상자를 바닥에 쾅 내려놓으며 달려왔습니다. 박 사장님, 몸도 불편한 어르신한테 지금 무슨 짓입니까? 강태성이 굵은 팔뚝으로 빗자루를 거칠게 쳐냈습니다. 박동식이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소리쳤습니다. 강태성, 너 저 거지 새끼 알아? 길바닥을 막고 자빠져 있잖아. 강태성이 앓는 소리를 내는 최만호를 부축하며 박동식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힘없는 늙은이를 치면 됩니까? 얼른 가게로 들어가세요. 투덜거리며 돌아가자 강태성은 최만호를 연탄난로 옆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방금 배달 온 뜨거운 국밥 뚝배기를 최만호의 더러운 손에 쥐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밖이 많이 추우셨죠? 제 아침밥인데 뜨끈할 때 얼른 드세요. 강태성은 두꺼운 극세사 담요를 가져와 최만호의 굽은 어깨에 꼼꼼히 덮어주었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합니다. 따뜻한 국그릇을 쥔 최만호의 눈빛이 매의 발톱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외동딸 최수연이 강태성의 손을 잡고 폭탄 선언을 했죠. 아빠, 저 이 사람이랑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결혼할 거예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최만호는 그날 밤 가슴을 후벼 파던 끔찍한 절망감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귀한 딸을 전과자 조폭 출신인 밑바닥 인생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죠. 그래서 강태성의 착한 껍데기를 부수고 폭력적인 짐승의 본성을 끄집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노를 유발해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을 몰래 사진으로 찍어 당장 파혼시킬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최만호는 고기를 씹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척 가게 구석을 향해 몸을 냅다 던졌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비싸게 떼온 최고급 프리미엄 딸기 상자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죠. 우당탕 소리와 함께 탐스러운 딸기 수백 알이 더러운 흙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붉은 과즙이 팍 터지며 비싼 과일들이 순식간에 쓰레기로 변했습니다. 최만호는 강태성이 짐승 같은 쌍욕을 퍼붓고 멱살을 잡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성은 미간조차 찌푸리지 않고 조용히 다가와 젖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바닥이 미끄러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강태성은 뭉개진 딸기를 두 손으로 정성껏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야채 장수 김만석이 혀를 차며 소리쳤습니다. 강 사장, 비싼 딸기를 뭉갰는데 그냥 둬? 당장 멱살 잡고 쫓아내. 강태성이 수돗물에 딸기를 씻으며 김만석에게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잖아요. 돈은 내일 다시 땀 흘려 벌면 되죠. 강태성은 씻은 딸기를 최만호의 입 앞에 직접 가져다 댔습니다. 어르신, 겉은 멍들었어도 엄청 답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하나 드셔보세요. 최만호는 등 뒤로 식은 땀을 줄줄 흘리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계획이 빗나가자 최만호는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강태성의 등짝을 거칠게 주먹으로 퍽퍽 내리쳤습니다. 바닥에 놓인 뜨거운 뚝배기까지 발로 걷어차 강태성의 하얀 운동화 위로 전부 쏟아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발등을 덮쳤지만 강태성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옷소매로 뚝배기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국밥이 싫으시면 제가 앞집에서 따뜻한 빵이라도 사올까요? 아침이 되자 손님들이 트럭을 몰고 시끌벅적하게 몰려들었습니다. 바쁜 상황에서도 강태성은 난동을 부리는 최만호를 절대 밀쳐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장 번영 회장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청가물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강태성, 저 냄새나는 거지 당장 안 쫓아내고 뭐해. 번영 회장이 최만호의 뒷덜미를 끌어내리려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노인네가 미쳤나? 내가 지금 바로 경찰 부를 거니까 당장 비켜. 강태성이 두 팔을 넓게 벌려 번영 회장 앞을 태산처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제발 경찰 부르지 마세요. 갈 곳 없는 불쌍한 어르신한테 왜 이러십니까? 번영 회장이 강태성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치며 따졌습니다. 저 거지 영감 때문에 손님들 다 도망가잖아. 비싼 과일 뭉갠 건 누가 물어낼 건데. 강태성이 묵직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번영 회장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전부 물어내겠습니다. 망가진 과일값하고 주변 상인들 피해 보상 전부 제가 현금으로 드릴 테니까 어르신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강태성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무더기로 뽑아 번영 회장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가장 밑바닥 노숙자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고개를 숙이는 강태성의 등짝을 보며 최만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끝까지 착한 척 가면을 쓰고 내 인내심을 시험하겠다 이거지. 어느덧 가게들의 철제 셔터가 내려가고 뼛속까지 시린 밤이 되었습니다. 강태성은 공중화장실에서 낡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강태성이 시멘트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최만호의 시커먼 발을 수건으로 닦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따뜻한 물로 씻으니까 피로가 좀 풀리시죠? 오늘은 여기서 푹 주무세요. 최만호는 발에 닿는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에 흠칫 놀라 어깨를 파르르 떨었습니다. 강태성은 깨끗하고 뽀송뽀송한 여벌 트레이닝복을 가져왔습니다. 냄새나고 젖은 옷보다는 훨씬 따뜻할 겁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창고에는 삐걱거리는 낡은 간이 침대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강태성이 다리가 불편한 척하는 최만호를 안아 침대에 눕히고 두꺼운 솜니부를 덮어주었습니다. 참 바닥에서 주무시면 입 돌아갑니다. 편하게 푹 주무세요. 정작 강태성은 차가운 맨 시멘트 바닥에 얇은 종이 박스를 깔았습니다. 강태성이 웅크린 채 덜덜 떨며 기침을 하고 힘겹게 새우잠을 청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최만호의 굳은 심장이 미세하게 요동쳤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전과자 놈이 이렇게까지 노숙자를 챙긴다고? 하지만 최만호는 이불 밑에서 주먹을 꽉 쥐고 속으로 더욱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기필코 저 착한 가면을 잔인하게 찢어 발겨버리겠다. 최만호는 귀한 딸을 지키겠다는 강렬한 집념 하나로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새벽 3시의 전통시장은 쥐새끼 한 마리 돌아다니지 않는 무덤처럼 고요하고 차갑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지독한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캄캄한 시간이네요. 가로등 불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어두운 청가물 가게 안에서 최만호는 조용히 번쩍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는 강태성이 얇은 종이 박스 위에서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색색거리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최만호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대형마트 납품을 위해 포장된 과일 창고로 스며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강태성이 어젯밤 늦게까지 정성스럽게 닦고 포장한 최고급 사과 박스 100여 개가 사람 키보다 높게 쌓여 있었습니다. 최만호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그 과일 상자들을 빤히 노려보았습니다. 평생 곱게 키운 외동딸을 깡패 출신 놈에게 뺏길 수 없다는 지독한 분노가 다시금 최만호의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올랐습니다. 최만호는 망설임 없이 창고 구석에 있는 대형 산업용 온풍기의 전원을 켜고 온도를 최고 높이로 빙빙 돌아가게 올렸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창고 안을 순식간에 사우나처럼 답답하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최만호는 벽에 연결된 수도 호스의 밸브를 살짝 틀어 바닥에 물이 차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강태성, 내 놈이 전 재산을 털어 산 이 비싼 과일들이 하룻밤새 전부 썩어 문드러지면 과연 그때도 부처님 흉내를 낼 수 있을까? 최만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중얼거리고는 다시 간이침대로 돌아와 코를 골며 골아떨어진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배달을 가기 위해 눈을 뜬 강태성이 비틀거리며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성은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창고 안은 숨이 턱턱 막히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고 바닥은 발목까지 찰박거리는 물바다가 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박스 안에 예쁘게 포장되어 있던 최고급 사과들이 뜨거운 열기와 습기를 머금고 퉁퉁 불어 완전히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 사과들. 강태성이 썩어버린 사과 상자를 와락 끌어안고 물이 고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강태성의 굵은 두 손이 파르르 떨렸고 그의 맑은 눈가는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대형마트에 납품하지 못하면 엄청난 위약금을 물고 가게 문을 당장 닫아야 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성은 옆에서 쿨쿨 자는 척 엎드려 있는 벙어리 노숙자를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젯밤 피곤해서 자신이 수도꼭지를 제대로 안 잠그고 온풍기를 끄지 않은 탓이라 자책하며 자기 머리를 마구 쥐어뜯었습니다. 강태성은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조차 없다는 듯이 젖은 손을 바지에 쓱쓱 닦고 곧바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 사장님, 새벽에 정말 죄송합니다. 저 시장의 강태성입니다. 제발 오늘 아침에 사과 100박스만 먼저 빌려주십시오. 강태성이 차가운 물웅덩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타는 목소리로 싹싹 빌며 사정했습니다. 태성아, 명절 앞두고 물건이 씨가 말라서 어쩌냐. 나도 당장 도울 방법이 전혀 없다. 수화기 너머의 매정한 거절에도 강태성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외곽 농장주들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이 사장님, 제가 다음 달에 이자까지 넉넉하게 쳐서 꼭 갚겠습니다. 제발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강태성이 바닥에 머리를 쿵쿵 조아리며 간절하게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결국 강태성은 낡은 배달용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짙게 깔린 새벽 안개를 뚫으며 외곽의 경쟁 첨가물 가게들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경쟁 상인들의 바지가랑이를 눈물로 붙잡고 엎드려 사정한 끝에 마감 시간 직전에 기적적으로 납품할 과일 물량을 전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밝게 떠오르고 작업복이 땀으로 흠뻑 젖은 강태성이 대체할 과일 박스를 가득 싣고 가게로 간신히 돌아왔습니다. 시장 골목에 아침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퍼져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요란하게 귀를 찢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와 함께 험악하게 생긴 타 지역 불량배 5명이 첨가물 가게로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어이구, 이게 누구야? 우리 시장의 천사 강태성 행님 아니십니까? 화려한 문신을 목까지 한 불량배 두목이 진열된 커다란 수박을 등산화 발로 퍽 걷어차며 얄밉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수박이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져 붉은 속살을 흉하게 드러내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너희들 지금 남의 영업장에서 뭐하는 짓거리냐? 강태성이 목덜미에 굵은 핏대를 세우며 두 주먹을 바들바들 떨며 꽉 쥐었습니다. 뭐하긴, 이 일대 시장 전부 싹 밀고 재개발해야 하니까 얌전히 자릿세나 내놓으라고 왔지. 정가자 깡패 새끼 주제에 어디서 선량한 시민 코스프레를 하고 지랄이야. 불량배 두목이 강태성의 넓은 가슴팍을 두 손으로 팍팍 거칠게 밀치며 이죽거렸습니다. 사실 이 험악한 불량배들은 최만호가 비서실을 통해 거액의 뒷돈을 은밀히 주고 오늘 아침 시장을 뒤집어 엎으라고 몰래 고용한 자들이었죠. 최만호는 과일 상자 뒤에 쥐 죽은 듯 웅크려 앉아 강태성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마구 휘두르기만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강태성은 입술을 꽉 깨물어 피를 흘리면서도 꾹 참고 불량배 두목 앞에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굽혔습니다. 형님들,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당장 내드릴 현금이 없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든 마련해서 올리겠습니다. 제발 장사만 하게 해주십시오. 강태성이 끔찍한 굴욕을 참아내며 깍듯이 고개를 숙이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이 새끼가 아침부터 장난하나. 돈이 없으면 가게라도 박살을 내야지. 야, 여기 있는 과일 싹 다 바닥에 뒤엎어버려. 불량배 두목이 자기가 마시던 미지근한 커피를 엎드린 강태성의 얼굴에 확 뱉어버리며 악을 썼습니다.
검고 끈적거리는 커피 국물이 강태성의 머리칼과 이마를 타고 뚝뚝 떨어졌지만 강태성은 두 눈을 질끈 감고 끝까지 폭력을 쓰지 않고 참아냈습니다. 상인들이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치는 가운데 덩치가 산만한 불량배 하나가 두꺼운 쇠파이프를 들고 짐승처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오늘 이 과일 가게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주마. 그 불량배가 과일 매대를 쇠파이프로 닥치는 대로 부수며 깽판을 치다가 구석에 벌벌 떨며 웅크려 있는 냄새나는 최만호를 발견했습니다. 어라? 이 시궁창 냄새나는 거지 늙은이는 또 뭐야? 당장 안 비켜. 눈이 뒤집힌 불량배가 무시무시한 쇳소리를 내며 쇠파이프를 최만호의 정수리를 향해 무자비하게 휙 치켜들었습니다. 최만호는 진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 눈을 커다랗게 뜨며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안 돼. 강태성이 목이 찢어질 듯한 짐승 같은 탄성을 내뱉으며 허공으로 자신의 몸을 냅다 던졌습니다. 퍽 하는 둔탁하고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강태성이 허공을 가르는 쇠파이프를 맨손으로 아주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거친 쇠파이프를 꽉 쥔 강태성의 손바닥이 깊게 찢어지며 붉은 피가 시멘트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강태성의 턱 근육이 터질 듯이 붉어졌고 그의 눈빛은 어느새 과거 어둠의 세계를 주름잡던 무서운 짐승의 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 몸에 털끝 하나라도 대면 그땐 너희들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간다. 강태성이 살기 어린 섬뜩한 눈빛으로 쇠파이프를 잡은 불량배를 똑바로 노려보며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처럼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강태성의 그 무시무시한 기백과 뚝뚝 떨어지는 피에 완전히 압도된 불량배들은 순식간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불량배 두목조차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제 재수없게 아침부터 피를 보고 난리야. 야, 당장 철수해. 완전히 기가 꺾인 불량배들은 타고 온 오토바이마저 버려둔 채 시장 뒷골목을 향해 허겁지겁 도망쳐버렸습니다. 지옥 같았던 소란이 끝난 후 청감을 가게 하는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한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으깨진 과일과 유리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하지만 강태성은 살이 베이고 피가 철철 흐르는 자신의 오른손을 지혈할 생각조차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성이 무릎을 꿇고 벌벌 떠는 척 연기하는 최만호의 양어깨를 두 손으로 꽉 감싸 안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쇠파이프에 안 스치셨습니까?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냐고요. 강태성이 피 묻은 손으로 최만호의 누더기 옷에 묻은 먼지와 과일 찌꺼기들을 조심스럽게 탁탁 털어주며 환하게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다치신 데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자신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냄새나는 노숙자의 안위부터 챙기는 강태성의 그 맹목적이고 따뜻한 진심 어린 눈빛이 최만호의 굳은 심장을 망치로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최만호는 바닥에 고인 강태성의 붉은 피를 멍하니 내려다보며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치졸한 계획에 끔찍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건가? 이 청년은 짐승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진짜 바보처럼 착한 놈이었어.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고 멸시하던 정가자 청년이 사실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진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최만호의 굳게 닫혀있던 오만한 마음의 벽에 아주 커다란 균열이 쩍하고 갈라지며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양아치 소동이 지나가고
3일 뒤 한낮 평화롭던 전통시장에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대형 승합차 5대가 시장 한복판으로 거칠게 밀고 들어왔죠. 차 문이 일제히 열리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수십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굵은 쇠파이프와 날카롭게 깎인 강목이 무시무시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내린 남자는 과거 강태성이 몸담았던 전국구 거대 폭력 조직의 우두머리 독사였습니다. 독사가 특유의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구두굽으로 아스팔트 바닥을 탁탁 내리쳤습니다. 강태성 이 새끼 어디 숨었어? 오늘 기필코 그놈 목줄을 끌고 조직으로 데려간다. 독사의 살벌한 명령이 떨어지자 수십 명의 조직원이 짐승처럼 시장 골목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다 부숴버려. 강태성 나올 때까지 가게 전부 다 박살내. 조직원들이 쇠파이프로 상점들의 유리창을 무자비하게 깨부수고 과일 매대를 닥치는 대로 뒤엎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시장 상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람 살려. 조폭들이 쳐들어왔다. 상인들의 처절한 비명에 놀란 강태성이 가게 안쪽에서 쏜살같이 뛰쳐나왔습니다. 강태성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아수라장과 독사의 얼굴을 보고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독사가 강태성을 발견하고는 비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조직의 전설적인 행동대장 강태성 아니냐. 썩은 과일이나 팔고 있으니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네. 강태성이 두 주먹을 바들바들 떨며 굵은 핏대를 세우고 소리쳤습니다. 독사 형님, 여긴 대체 어쩐 일이십니까? 저는 이미 조직에서 손 씻고 나왔습니다. 독사가 손에 쥐고 있던 강목으로 강태성의 어깨를 툭툭 치며 이죽거렸습니다. 손을 씻어. 조직에 한번 발을 들였으면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나 나가는 거다. 당장 내 밑으로 다시 들어와라. 안 그러면 오늘 이 시장 바닥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강태성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독사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절대 안 돌아갑니다. 제발 시장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그냥 가십시오. 강태성의 거절에 독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악마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이 새끼가 아직 매운맛을 덜 봤네. 야, 저 청가물 가게 진열대 싹 다 부수고 당장 휘발유 가져와서 불 싸질러 버려. 독사의 명령에 조직원들이 일제히 청가물 가게로 달려들어 과일 상자를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휘발유가 든 통을 가져와 가게 입구에 마구 뿌려대는 조직원도 있었죠. 강태성은 망설임 없이 맨몸으로 달려들어 조직원들의 앞을 거대한 벽처럼 막아섰습니다. 안 돼. 불은 절대 안 돼. 조직원들의 무자비한 주먹과 발길질이 강태성의 가슴과 배를 사정없이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성은 절대 주먹을 뻗어 반격하지 않고 오직 휘발유가 뿌려진 상자들을 밖으로 걷어내는 데에만 온 힘을 집중했습니다. 자신이 폭력을 쓰면 상인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을 알기에 끝까지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매를 맞았죠. 그 난장판 속에서 독사의 오른팔인 덩치 큰 조직원이 가게 구석 리어카 밑을 매섭게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벌벌 떠는 척 웅크려 있던 노숙자 행색의 최만호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라? 이 시궁창 냄새나는 거지 영감탱이는 뭐야? 거치적거리게. 조직원이 두꺼운 강목을 양손으로 높이 치켜들고 최만호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치려 했습니다. 최만호는 등 뒤로 소름이 쫙 돋으며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르신 피하세요.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돌려 그 광경을 목격한 강태성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태성은 허공으로 몸을 냅다 던져 최만호를 온몸으로 둥글게 끌어안았습니다. 퍽! 하는 뼈가 부서지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조직원이 휘두른 강목이 강태성의 등과 어깨를 연달아 강타했습니다. 강태성은 입에서 붉은 피를 왈칵 토해내면서도 노숙자를 감싼 두 팔을 절대 풀지 않았습니다. 최만호는 자신의 얼굴로 뚝뚝 떨어지는 강태성의 뜨거운 피를 맞으며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놈이 지금 나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던진 건가? 자신을 속이고 죽이려던 대기업 회장인 줄도 모르고 강태성은 오직 냄새나는 노숙자를 살리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묵묵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독사가 성큼성큼 다가와 바닥에 쓰러진 강태성의 피떡이 된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끌어 올렸습니다. 징그러운 새끼, 아주 천사나셨네. 당장 조직으로 돌아오겠다는 각서에 지장 찍어. 안 그러면 이 거지 노인네부터 숨통을 끊어버릴 테니까. 독사가 품에서 구겨진 종이와 인주를 꺼내 강태성의 피 묻은 얼굴 앞에 흔들었습니다. 강태성은 퉁퉁 부어오른 두 눈을 간신히 치켜뜨고 독사를 향해 피 섞인 침을 뱉었습니다. 형님, 저는 이제 이 시장 사람입니다. 두 번 다시 그 더러운 바닥으로 안 돌아갑니다. 강태성의 굽히지 않는 기백에 분노로 이성을 잃은 독사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이 새끼 다리 몽둥이를 아주 산산조각 내버려. 평생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주마. 조직원들이 쇠파이프를 고쳐 쥐고 강태성을 둥글게 에워쌌습니다. 그 순간 강태성이 비틀거리는 몸을 두 팔로 간신히 지탱하며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방어 자세를 취하는 대신 독사의 발밑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태성이 거친 시멘트 바닥에 자신의 이마를 쿵쿵 찌으며 처절한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독사 형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목숨은 형님 마음대로 거두셔도 좋습니다. 제 다리를 부러뜨리시든 팔을 자르시든 다 참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죄 없는 시장 사람들과 저 불쌍한 어르신만은 제발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엎드려 빕니다. 강태성은 흙바닥에 얼굴을 비비며 밑바닥까지 자존심을 버려가며 간절하게 읍소했습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고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여 타인을 지키려는 강태성의 처절한 외침이 시장 골목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숭고하고 바보 같은 모습에 구석에 숨어 숨죽여 울던 상인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일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죠. 여기 시장에 조폭들이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상인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자 시장 외곽에서 여러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삐뽀삐뽀 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깨달은 독사가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재수 없는 놈. 오늘은 이쯤에서 물러가지만 다음엔 내 놈 숨통을 확실히 끊어주마. 독사는 바닥에 엎드린 강태성의 얼굴에 더러운 침을 뱉고는 조직원들을 향해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조직원들이 승합차에 허겁지겁 올라타 썰물처럼 순식간에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조폭들이 완전히 사라진 뒤 긴장이 풀린 강태성이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강태성은 자신의 몸에서 피가 쏟아지는 것도 잊은 채 리어카 밑에 있는 최만호를 향해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 다치신 곳은 없으시죠?
정말 다행입니다. 안도의 미소를 짓던 강태성은 그 말을 끝으로 붉은 피 웅덩이 위로 기절하듯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삐뽀삐뽀 요란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캄캄한 시장 골목을 매섭게 울립니다. 붉은 경광등 불빛이 어두운 밤거리를 번쩍번쩍 비추는 가운데 강태성이 구급차 들것 위에서 번쩍 눈을 떴습니다. 구급대원이 피투성이가 된 강태성의 어깨를 지혈하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환자분, 지금 강목에 맞아 출혈이 너무 심해서 당장 큰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강태성이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내며 비틀거리며 들것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안 갑니다. 응급실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거기서 헛돈을 씁니까? 저 절대 안 죽으니까 당장 차 세워주세요. 강태성은 구급대원의 끈질긴 만류를 억지로 뿌리치고 기어코 구급차 밖으로 내렸습니다. 강태성은 다리를 몹시 절뚝거리며 박살이 난 첨가물 가게 창고로 겨우 돌아왔습니다. 창고 안은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려 있고 매캐한 흙먼지와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강태성은 찢어진 상처를 바늘로 꿰매지도 못한 채 독한 소독약을 맨 살갗 위에 생으로 들이부었습니다. 강태성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며 끔찍한 고통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강태성은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냄새나는 최만호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강태성이 작은 손전등을 켜서 최만호의 팔다리를 이리저리 꼼꼼하게 살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뼈 부러진 데는 진짜 없으시죠? 제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엄청 놀라셨겠습니다. 이 깨끗한 담요 덮고 얼른 주무세요. 강태성은 피 묻은 자신의 손을 바지에 쓱쓱 닦고 최만호의 굽은 어깨에 두꺼운 극세사 담요를 포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찌그러진 창고 철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아빠, 태성이 아빠. 낡고 허름한 옷을 입은 67명의 어린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강태성의 품으로 와락 파고들었습니다. 강태성은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완벽하게 숨긴 채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예쁜 똥강아지들, 밤도 늦었는데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아빠 그렇게 보고 싶었어? 강태성은 주머니를 탈탈 털어 낮에 무사히 건져낸 성한 사과와 꼬깃꼬깃한 사탕을 아이들의 가방에 가득 넣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온 머리가 하얀 보육원 원장이 캄캄한 구석에 누운 최만호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벙어리 행세를 하는 최만호의 곁에 쭈그리고 앉아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우리 태성이가 피투성이가 된 걸 보고 많이 놀라셨지요? 저 녀석이 저렇게 미련하고 착해 빠졌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강태성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태성이가 과거에 그 무서운 조폭 밑에 들어갔던 이유가 다 저 불쌍한 고아 녀석들 때문입니다. 심장병 걸린 막내 수술비하고 버려진 아이들 밥은 먹여야 하는데 돈 나올 구석이 없었거든요. 자기 목숨 팔아서 우리 아이들 살려낸 아주 눈물겨운 놈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웅크려 있던 최만호의 심장이 벼락을 맞은 듯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두운 창고 구석에서 최만호는 낡은 이불을 꽉 움켜쥔 채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정과자라는 더러운 꼬리표 뒤에 숨겨진 강태성의 진짜 얼굴은 짐승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거룩한 천사였죠.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밑바닥 청년이 사실은 버려진 생명들을 품에 안은 진짜 훌륭한 아버지였다는 진실에 최만호는 뼈저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만 믿고
사람을 의심하던 대륙그룹 총수의 오만한 편견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깊은 새벽이 되자 열이 펄펄 끓던 강태성이 시멘트 바닥에서 정신을 잃고 쿵 쓰러졌습니다. 최만호는 그제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지춤에 몰래 숨겨두었던 최신 위성 전화를 다급하게 꺼내 들었습니다. 김 비서실장, 당장 그룹 VIP 병원 최고 의료진들 전부 깨워서 구급 장비 챙겨라. 시장 첨가물 창고로 비밀리에 당장 출동시켜. 단 한 명이라도 외부에 발설하면 다 모가지인 줄 알아. 1시간 뒤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검은색 벤 세대가 창고 앞에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가 든 가방을 든 대륙그룹 최고의 의사들이 빗속을 뚫고 창고 안으로 은밀하게 잠입했습니다. 의사들이 고열로 실신한 강태성의 팔에 수면제와 강력한 항생제 링거를 조심스럽게 투여했습니다. 그러고는 찢어지고 골마가던 깊은 상처들을 전문적으로 꼼꼼하게 소독하고 완벽하게 특수 봉합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2시간 동안 최만호는 차가운 장대비가 쏟아지는 창고 밖 처마 밑에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최만호는 얇은 누더기를 입고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도 혹시라도 외부인이 접근할까봐 매서운 눈초리로 주변을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조폭의 강목에서 자신을 살리려 목숨을 던진 훌륭한 사위를 위해 기꺼이 빗속에 보초를 서는 진정한 장인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창고 안으로 들어올 무렵 강태성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어라? 내 상처가 언제 이렇게 완벽하게 꿰매져 있지? 강태성은 자신의 몸에 아주 깔끔하게 감긴 최고급 의료용 붕대와 열이 말끔히 내린 가벼운 몸 상태를 보고 어리둥절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최만호는 서둘러 손짓 발짓을 마구 섞어가며 바닥에 떨어진 야간 무료 진료소 전단지를 붉은 손가락으로 마구 가리켰습니다. 아, 어젯밤에 지나가던 무료 의료 봉사단 의사 선생님이 저를 싹 치료해주고 가신 겁니까?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때가 다 있나요? 강태성은 최만호의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찰떡같이 믿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력을 완전히 회복한 강태성은 고마움의 표시라며 가게 앞 낡은 평상에서 뜨거운 컵라면 2개를 끓여왔습니다. 강태성이 나무젓가락을 쪼개어 최만호의 손에 정성껏 쥐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밥은 없고 라면뿐이라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라도 따뜻할 때 얼른 국물부터 훌훌 드시지요. 라면을 후루룩 넘기던 강태성이 문득 맑은 하늘을 쳐다보며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범한 회사원인 줄로만 아는 여자친구 최수연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어르신,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마음이 착한 여자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수연이라고 이름도 참 예쁩니다. 그 사람은 제 과거의 무서운 흉터도 다정하게 쓰다듬어주고 냄새나는 시장 바닥에서도 저랑 같이 밥을 먹어주는 진짜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강태성의 맑은 눈빛이 사랑에 푹 빠진 순수한 소년처럼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강태성이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자기 가슴에 굳은 살 박인 손을 얹으며 굳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도 없고 한없이 부족한 놈이지만 우리 수연이한테만큼은 절대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남자가 될 겁니다. 수연이 손에 평생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무조건 호강시켜줄 겁니다. 정과자라는 꼬리표를 이겨내고 오직 최수연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 맹목적이고 깨끗한 사랑 고백에 최만호는 그만 목이 콱 메어왔습니다.
최만호는 입에 가득 머금었던 뜨거운 라면, 국물을 차마 넘기지 못하고 꿀꺽 삼키며 강태성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성을 향한 지독한 의심과 혐오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최만호의 주름진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하고 인자한 아버지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한 달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청명하고 눈부신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전통시장은 오늘따라 유난히 시끌벅적하고 활기가 펄펄 넘쳐 흐르네요. 시장 입구부터 오색 찬란한 망국기가 요란하게 펄럭이고 신나는 뽕짝 트로트 음악이 골목 구석구석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고소하게 파전 지지는 기름 냄새와 달콤한 솜사탕 냄새가 사람들의 코끝을 기분 좋게 간지럽힙니다. 오늘은 바로 조폭의 끔찍한 위협에서 시장 상권을 무사히 지켜낸 것을 널리 기념하는 시장 새 단장 대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시장 한가운데 크게 마련된 무대 위로 번영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자자, 상인 여러분 다들 여기 좀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시장을 구한 영웅에게 주는 올해의 의인상 대상은 바로 강태성 사장입니다. 무대 아래 빽빽하게 모여있던 수백 명의 상인들이 일제히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강태성 최고다. 우리 시장의 천사 만세. 강 사장 얼른 무대 위로 올라가. 번영 회장이 무대 위로 쑥스럽게 머리를 긁으며 올라온 강태성의 목에 커다랗고 화려한 꽃목걸이를 척 걸어주었습니다. 번영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고쳐 잡고 활짝 웃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강 사장, 우리가 십시일반 호주머니 돈을 모아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 저기 무대 옆에 번쩍번쩍 빛나는 최신형 1톤 소형 트럭 보이지? 저게 바로 오늘부터 강 사장 배달차야. 강태성이 무대 옆에 리본이 예쁘게 달린 새하얀 트럭을 보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펑펑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시장 사장님들, 제가 무슨 염치로 저렇게 비싼 새 트럭을 넙죽 받습니까?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감사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강태성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최신형 트럭의 운전대를 소중하게 부여잡고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무대 뒤편 어두운 천막 아래서 냄새나는 노숙자 분장을 그대로 유지한 최만호가 그 벅찬 광경을 아주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만호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번쩍 위로 치켜들고 누구보다 크게 환호성을 지르며 진심 어린 기립박수를 보냈죠. 최만호의 가슴속에는 이제 강태성을 향한 더러운 의심이나 지독한 미움은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심성이 착하고 바보 같은 훌륭한 청년을 자신의 사위로 맞이하게 되어 세상을 다 가진 듯 엄청난 감동과 뿌듯함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축제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난 붉은 해질녘입니다. 강태성은 자신을 축하해주기 위해 화장기 하나 없는 수수한 차림으로 찾아온 여자친구 최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껌딱지처럼 뒤에 바짝 졸졸 따라다니는 벙어리 노숙자를 이끌고 자신이 새빵살이하는 가파른 언덕 위 허름한 옥탑방으로 신나게 올라갔습니다. 최만호는 자신을 철석같이 속이고 있는 딸 최수연에게 진짜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고 낡고 더러운 번거지 모자를 눈 밑까지 푹 눌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가슴팍까지 깊숙이 숙인 채 철저하게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 행세를 능청스럽게 이어갔습니다. 강태성은 옥탑방 옥상에 낡고 삐걱거리는 나무 평상을 활짝 펴고 작은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까만 불판을 올렸죠.
수연아, 그리고 우리 어르신. 오늘은 제가 상도 받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크게 한턱 쏘는 겁니다. 비록 얇은 냉동 삼겹살이지만 배가 터지도록 바싹 구워드릴 테니까 허리띠 풀고 많이 드세요. 강태성은 쉴 새 없이 지글지글 고기를 굽고 가위로 작게 잘라 수연과 노숙자의 입에 번갈아 쏙쏙 넣어 주었습니다. 최수연이 입안 가득 고기를 오물거리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만 입에 쏙쏙 넣어주지 말고 오빠도 고기 좀 먹어. 그리고 어르신도 여기 상추쌈 하나 엄청 크게 싸드릴 테니까 입 크게 아해보세요. 최수연이 더러운 노숙자의 낡은 옷소매를 걷어주며 스스럼 없이 커다란 고기쌈을 최만호의 입에 쑥 밀어 넣었습니다. 최수연은 냄새나는 노숙자까지 친아버지처럼 살뜰하게 챙기는 강태성의 다정하고 거침없는 행동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최만호는 고기를 허겁지겁 씹다가 눈치가 보여 매운 고추를 잘못 삼킨 척 연신 기침을 콜록콜록 해댔습니다. 하지만 대륙그룹 최고급 호텔의 수백만 원짜리 화려한 진수성찬보다 이 싸구려 얇은 냉동 삼겹살이 100배 1000배는 더 달콤하고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귀한 딸과 강태성이 서로를 애틋하게 챙겨주는 예쁜 모습을 보며 최만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옹졸한 늙은이였는지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정가자 조폭 출신이라는 그 더러운 꼬리표 하나 때문에 진짜 다이아몬드보다 빛나는 훌륭한 사위를 몰라보고 시험하려 했던 자신이 한없이 밉고 부끄러웠습니다. 세 사람이 옥탑방 평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도란도란 웃음꽃을 피우며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맑던 하늘에 시커먼 먹구름이 무섭게 몰려오더니 굵고 차가운 소나기가 후두득 후두득 무섭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오빠, 갑자기 하늘에서 웬 비가 이렇게 쏟아져. 고기 불판 다 젖겠어. 최수연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며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태성은 비를 막기 위해 얼른 옥탑방 창고로 쏜살같이 뛰어가 커다랗고 낡아빠진 해수욕장 파라솔을 낑낑대며 꺼내왔습니다. 수연아, 어르신, 비 맞지 말고 이쪽 파라솔 밑으로 싹 붙어 앉으세요. 비 맞으면 감기 걸리니까. 제가 파라솔 기둥 꽉 잡고 있을게요. 강태성은 무거운 파라솔의 쇠기둥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최수연과 노숙자 쪽으로 완전히 푹 기울여 비를 막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차가운 빗방울을 단 한 방울도 맞지 않게 완벽하게 보호하는 대신 정작 강태성 자신의 넓은 반쪽 어깨와 굵은 등짝은 쏟아지는 빗물에 흠떡 젖어 들어갔습니다. 오빠, 바보같이 그러지 말고 파라솔 똑바로 제대로 세워. 오빠 등 다 젖고 빗물 뚝뚝 떨어지잖아. 그러다 진짜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최수연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파라솔 기둥을 똑바로 세우려 안간힘을 썼지만 강태성은 고집스럽게 파라솔을 기울인 채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하, 나는 워낙 어릴 때부터 튼튼하게 자라서 이까짓 비 좀 맞아도 절대 안 알아 누워. 우리 예쁜 수연이랑 불쌍한 어르신만 뽀송뽀송하면 나는 쫄딱 젖어도 아무래도 상관없어. 춥지? 고기 얼른 먹어. 차가운 빗물에 흠뻑 젖어 턱을 덜덜 떨면서도 바보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강태성의 헌신적인 넓은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최만호는 그 듬직한 뒷모습을 보는 순간 코끝이 매섭게 찡해지며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전과 기록이라는 지긋지긋한 꼬리표가 아닌 맑고 따뜻한 인간 강태성 그 자체의 숭고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진짜 가치를 온전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만호의 가슴속 깊은 곳에 지독하게 따리를 틀고 있던 재벌가의 콧대 높은 오만함과 옹졸한 편견의 찌꺼기마저 그 차가운 소나기에 아주 깨끗하게 싹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제 강태성은 누가 뭐래도 최만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끔찍이 아끼는 자랑스러운 하나뿐인 사위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최만호는 강태성이 고기를 굽느라 불판에 한눈을 파는 사이 수연의 뒤통수를 향해 눈물을 글썽이며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들킬까봐 벙어리 행세를 하느라 입 밖으로 말은 꺼내지 못했지만 그것은 마음속으로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전적으로 완벽하게 허락한다는 듬직하고 무언의 승낙이었죠. 눈치 빠른 최수연은 아버지의 그 따뜻한 끄덕임을 보고 기쁨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강태성의 넓게 젖은 등 뒤로 다가가 와락 껴안았습니다. 오빠, 나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야. 오빠랑 평생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매일매일 웃으면서 살고 싶어. 강태성이 뒤를 돌아보며 최수연의 젖은 머리칼을 거칠지만 다정한 손길로 쓸어 넘겨주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아, 나도 하늘에 맹세코 약속할게.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너 눈에 절대 억울한 눈물 안 나게 평생 듬직하게 지켜줄게. 빗줄기가 잦아들고 캄캄한 밤이 아주 깊어지자 최만호는 옥탑방 창고 한 구석 낡고 얇은 이불 위에 웅크려 누웠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해가 밝으면 대륙그룹 본사 꼭대기 회장실로 당당하게 돌아갈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라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긋지긋하고 냄새나는 거지 분장을 훌훌 벗어던지고 내 진짜 정체를 만천하에 밝힌 뒤 이 훌륭하고 멋진 녀석을 대륙그룹의 든든한 사위로 정식으로 맞이할 완벽한 준비를 해야겠다고 굳게 주먹을 쥐고 다짐했습니다. 최만호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보석 같은 사위를 얻었다는 벅찬 기쁨을 안고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달콤한 잠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화기애애했던 옥탑방의 밤이 저물어가고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캄캄한 새벽입니다. 하늘에 커다란 구멍이라도 뚫린 듯 무시무시한 폭우가 낡은 양철 지붕을 요란하게 때리며 쏟아지고 있네요. 번쩍이는 번개가 어두운 옥탑방 안을 하얗게 비출 때마다 축축하고 스산한 기운이 방 안을 무겁게 맴돕니다. 비바람이 창문을 거칠게 흔드는 소리가 마치 불길한 징조를 알리는 경고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집니다. 방 한구석 낡은 이불에 누워있던 최만호가 갑자기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최만호가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거칠게 쥐어뜯으며 극심한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만호의 입에서 컥컥거리는 끔찍한 쇳소리가 새어나오더니 이내 시멘트 바닥 위로 고통스럽게 굴러떨어졌습니다. 바닥을 구르며 목을 부여잡는 최만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강태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색이 된 최만호의 상태를 확인한 강태성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강태성이 즉각 낡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르며 119 구조대원에게 애타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요. 여기 시장 위 산동네 옥탑방인데 사람이 숨을 못 쉬고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지고 당장 숨이 넘어갑니다. 제발 구급차 좀 빨리 보내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구급대원의 절망적이고 다급한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엄청난 폭우 때문에 산동네 진입로에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좁은 골목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까지 엉켜 있어서
구급차가 옥탑방 근처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분을 직접 업고 병원 응급실까지 당장 뛰어오셔야 합니다. 강태성이 절망감에 머리를 감싸쥐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여기서 병원이 얼마나 먼데 빗속을 뚫고 노인네를 업고 뜁니까? 사람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도 포크레인으로 길을 뚫고 있지만 시간이 너무 지체됩니다. 환자분 숨 넘어가기 전에 당장 업고 뛰셔야 합니다. 강태성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이 무서운 폭우 속에서 쓰러진 노인을 업고 그 가파르고 미끄러운 계단을 내려간다는 것은 자칫 둘 다 끔찍하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성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체격이 큰 최만호를 자신의 넓은 등에 단단히 들쳐 업었습니다. 자신을 유일하게 믿어준 따뜻한 노인을 이대로 차가운 방구석에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죠. 내 뼈가 부서지고 심장이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어르신을 살려내겠다는 맹목적인 의지가 강태성의 온몸을 뜨겁게 지배했습니다. 강태성이 쏟아지는 장대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가파른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깬 최수연이 우산도 쓰지 못한 채 울부짖으며 맨발에 가까운 차림으로 강태성의 뒤를 필사적으로 쫓았습니다. 오빠, 비가 이렇게 무섭게 오는데 혼자 어떻게 업고 뛰어? 아빠, 아니 어르신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최수연이 눈물과 빗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엉엉 울며 뒤따라 달렸습니다. 수연아, 넌 바닥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천천히 따라와. 내가 어떻게든 어르신 병원까지 모시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강태성은 미로처럼 좁고 구불구불한 시장 골목길을 전력 질주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빗길에 미끄러져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심하게 까져 붉은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강태성은 결코 최만호를 업은 두 팔의 힘을 조금도 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참으십시오. 다 왔습니다. 제가 무조건 살려낼 거니까 제발 숨만 붙어 있으십시오. 몇 번을 빗물 구덩이에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한 끝에 강태성은 마침내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의 자동문을 거칠게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여기 사람 숨 넘어갑니다. 제발 이 어르신 좀 살려주세요. 강태성이 응급실 바닥에 최만호를 눕히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대기하던 의료진이 급히 이동식 침대를 가져와 최만호를 심폐소생실로 다급하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굳게 닫힌 직후 강태성은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어 피 묻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강태성이 양손을 모으고 노숙자 할아버지의 무사 귀환을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우리 어르신 살려주십시오. 제가 대신 죽어도 좋으니 저 불쌍한 어르신 제발 눈 뜨게 해주십시오. 뒤늦게 응급실로 뛰어들어온 최수연이 바닥에 주저앉은 강태성의 등을 와락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오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오빠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강태성이 핏물이 맺힌 자신의 무릎은 닿지도 않은 채 최수연의 젖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씩씩하게 다독였습니다. 수연아, 울지 마. 하늘이 무너져도 어르신은 내가 지킨다고 했잖아. 의사 선생님들이 꼭 살려주실 거야. 그러나 강태성의 간절한 기도가 무색하게 불과 10분 뒤 믿을 수 없는 엄청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로비 정문이 산산조각 날 듯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대륙그룹 경호원들이 응급실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비키십시오.
전부 다 물러나십시오. 병원 통제합니다. 경호원들이 험악한 얼굴로 소리치며 순식간에 응급실 주변을 완벽하게 통제해 버렸습니다. 응급실 안의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겁에 질려 웅성거리는 가운데 대륙그룹의 최고 2급 임원들과 비서실장들이 혼비백산한 얼굴로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구석에 넋을 잃고 서 있던 최수연을 발견하자마자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꺾어 깎듯이 인사했습니다. 아가씨, 무사하십니까? 연락을 받고 온몸이 굳는 줄 알았습니다. 최수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서며 김 비서실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김 비서실장님,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지금 아빠가 수술실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김 비서실장이 수술실 문을 부여잡고 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우리 대륙그룹 최만호 회장님은 무사하십니까? 방금 거지 분장하고 수술실로 들어가신 분이 우리 회장님 맞습니까? 바닥에 주저앉아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태성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강태성의 귓가에 방금 김 비서실장이 내뱉은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폭탄처럼 터져나갔습니다. 강태성이 멍한 눈으로 번갈아가며 깎듯이 인사하는 임원들과 덜덜 떠는 최수연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정성껏 돌보고 목숨 걸고 지켰던 냄새나는 벙어리 노숙자가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대륙그룹의 총수 최만호 회장이었습니다. 게다가 평범한 회사원인 줄로만 알았던 천사 같은 여자친구 최수연마저 그 거대한 대륙그룹의 외동딸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강태성의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강태성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최수연을 향해 피 묻은 손을 뻗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연아, 지금 저 사람들이 부르는 대륙그룹 회장님이 설마 저 냄새나는 어르신이냐? 네가 진짜 대륙그룹 외동딸이었어? 최수연이 얼굴을 감싸 쥐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강태성의 옷깃을 절박하게 부여잡았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할게. 아빠가 오빠를 딱 한 번만 시험해 보자고 고집을 부리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속인 거야. 오빠 마음 아프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 시험이라는 두 글자가 강태성의 심장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잔인하게 후벼 팠습니다. 자신을 향해 웃어주던 그 모든 따뜻한 시간들이 사실은 철저하게 짜인 소름 끼치는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자신이 밑바닥에서 발버둥 치며 피를 흘릴 때 이 엄청난 재벌 부녀는 그 높은 곳에서 자신을 한낱 벌레처럼 실험쥐 취급하며 구경하고 농락했던 것입니다. 까마득한 신분 차이라는 거대한 절망의 벽과 사랑하는 여자에게까지 철저히 속았다는 뼈저린 배신감이 강태성의 온몸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강태성이 핏발선 눈으로 최수연의 손을 거칠게 쳐내며 차갑게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시험? 너희들 부녀가 짜고 내 밑바닥을 보려고 나를 시험했다고? 내가 쇠파이프에 손이 찢어지고 조폭들한테 뼈가 부서지도록 맞을 때 너희들은 속으로 비웃으면서 그 연극을 구경한 거냐? 아니야, 오빠.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그런 게 아니라고. 최수연이 애타게 소리치며 매달렸지만 강태성의 눈빛은 이미 차가운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강태성이 얼어붙은 대륙그룹 임원들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응급실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 이름 2번 다시 부르지 마. 사람 진심을 쓰레기처럼 짓밟고 노는 너희들 같은 무서운 사람들하고 나는 이제 영원히 끝이야. 강태성은 뒤에서 자신을 부르며 오열하는 최수연의 애타는 목소리를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무릎을 이끌고 폭우가 쏟아지는 캄캄한 병원 밖으로 미친 듯이 달려나가 짙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다음 날 늦은 오후입니다. 강태성은 뜬 눈으로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텅 빈 시장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태성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청가물 가게의 녹슨 철제 셔터를 끝까지 쾅 내렸습니다. 자물쇠를 굳게 채운 강태성이 열쇠를 번영회장 가게 앞 우편함에 조용히 던져 넣었죠. 언덕 위 옥탑방으로 올라간 강태성은 낡은 배낭 하나에 옷가지 몇 개만 대충 쑤셔 넣었습니다. 강태성은 최수연의 연락을 모조리 차단한 채 도망치듯 남부행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터미널 대합실 구석 낡은 의자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던 강태성의 앞으로 누군가 거칠게 뛰어왔습니다.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된 최수연이 강태성의 거친 손을 절박하게 꽉 부여잡았습니다. 오빠, 내가 진짜 비 맞으면서 한참 찾았잖아. 갑자기 가게 문은 왜 닫고 전화는 왜 다 안 받아? 강태성이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최수연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연아, 어제 병원 응급실에서 내 입으로 분명히 다 끝났다고 말했을 텐데 여기는 왜 쫓아왔어? 최수연이 다시 강태성의 팔을 꽉 붙잡고 엉엉 소리 내어 울며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제발 나 버리고 가지 마. 아빠가 거지 분장하고 오빠 시험한 거 100번 1000번 다 우리 잘못이야. 하지만 오빠를 향한 내 사랑만큼은 진짜 진심이었어.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강태성이 핏발선 눈으로 최수연을 똑바로 노려보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진심? 사람을 제일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속이고 농락하면서 구경하는 게 너희 재벌가에서 말하는 진심이냐? 나는 너희들처럼 사람 마음 장난감 취급하는 무서운 사람들하고 더는 엮이기 싫다. 우리는 애초에 노는 물이 달랐던 거야. 강태성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끔찍한 고통을 억누르며 시동이 켜진 지방행 버스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억지로 옮겼습니다. 최수연이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강태성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강태성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대형 종합병원 최고급 VIP 병실입니다. 의료진의 신속한 응급조치로 간신히 심정지 고비를 넘긴 최만호가 산소호흡기를 떼고 번쩍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을 지키고 서 있던 김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다가와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강태성 그놈이 지금 시장 가게 문 다 닫고 짐을 싸서 시외버스 터미널로 도망쳤답니다. 제가 당장 경호원들 풀어서 그놈 잡아올까요? 최만호가 그 보고를 듣자마자 두 눈을 부릅뜨고 침대에서 거칠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 태성이가 떠난다고. 안 돼. 당장 내 차 대기시켜. 최만호가 자신의 팔뚝에 깊게 꽂혀있던 굵은 링거 바늘을 피가 튀도록 거칠게 쑥 뽑아버렸습니다. 간호사와 전담 의사들이 깜짝 놀라 달려들어 최만호의 양팔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회장님, 지금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시면 쓰러지십니다. 최만호가 붉은 핏대가 선 목소리로 사자처럼 호통을 치며 의사들을 매섭게 밀쳐냈습니다. 이놈들아 다 비켜. 내가 지금 여기서 편하게 누워있으면 내 평생 가장 귀한 보석을 영영 잃어버리게 생겼어. 비키란 말이야. 최만호는 얇은 환자복을 입은 맨발 차림 그대로 병실 밖을 향해 미친 듯이 뛰쳐나갔습니다. 대륙그룹의 검은색 최고급 세단 수십 대가
일제히 요란한 경광등을 켜고 일반 도로의 신호를 무시하며 터미널을 향해 목숨 건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꽉 막힌 도로를 무법자처럼 뚫고 달린 최만호의 선두 차량이 터미널 승차장 안으로 거칠게 난입했습니다. 기익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 차가 강태성이 막 올라타려던 버스 앞길을 완벽하게 가로막았습니다. 놀란 승객들과 터미널 상인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웅성거리며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죠. 핏기가 가시지 않은 창백한 얼굴의 최만호가 차 문을 거칠게 열고 맨발로 시멘트 바닥에 내렸습니다. 건장한 경호원들이 두꺼운 겉옷을 들고 헐레벌떡 달려왔지만 최만호는 그들을 전부 거칠게 물리치고 버스 계단 앞을 턱 가로막아 섰습니다. 낡은 가방을 맨 강태성이 놀란 눈으로 최만호를 쳐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회장님, 대체 언제까지 저를 비참한 구경거리로 만드실 작정입니까? 당장 길 비키십시오. 그 순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천하의 대륙그룹 총수 최만호가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차가운 터미널 시멘트 바닥에 털썩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터미널 안의 모든 사람이 헉하고 숨을 들이마시며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만호가 강태성의 낡고 더러운 운동화 앞에 고개를 깊이 숙이며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태성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이 옹졸하고 못난 늙은이가 너를 몰라보고 참으로 몹쓸 짓을 했어. 강태성이 너무나 당황하여 짐가방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회장님, 지금 사람 많은 데서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지 마시고 당장 일어나십시오. 최만호가 바닥에 엎드린 채 강태성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꼭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며 처절하게 사과했습니다. 내 오만하고 더러운 편견 때문에 너같이 훌륭한 진짜 보석을 영영 잃을 뻔했다. 시궁창 냄새나는 거지 행색을 한 나한테 네가 조건 없이 베풀어준 그 따뜻한 마음을 내가 평생 무슨 수로 다 갚겠니? 무서운 조폭놈들 강목에 뼈가 부서지면서도 나를 꽉 감싸주던 내 피 묻은 등을 보면서 내 썩은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최만호의 진심 어린 뜨거운 눈물과 뼈저린 반성에 터미널에 숨죽여 서 있던 수많은 시민도 숙연해져 코끝을 붉혔습니다. 태성아, 네가 날 평생 원망하고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우리 수연이는 아무 죄가 없어. 다 이 의심 많은 애비가 강제로 시켜서 억지로 한 짓이야. 제발 날 봐서라도 우리 불쌍한 딸 눈에 피눈물은 흘리게 하지 말아다오. 내가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 빌마. 최만호가 거친 바닥에 이마를 쿵쿵 찌으며 처절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강태성의 붉은 눈시울에서 마침내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거대한 재벌 회장이 자신을 위해 체면을 전부 버리고 맨발로 무릎을 꿇은 그 묵직한 진심이 강태성의 얼어붙은 심장을 완벽하게 녹여버렸습니다. 강태성은 천천히 허리를 굽혀 최만호의 덜덜 떨리는 양어깨를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그만 고개 드십시오. 차가운 바닥에 계속 이러고 계시면 진짜로 큰일 나십니다. 강태성이 회장님 대신 장인어른이라는 호칭을 부르며 최만호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망과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아주 뜨거운 화해의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뒤따라 달려온 최수연도 두 사람의 품에 와락 안겨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 아름답고 감동적인 용서의 장면에 터미널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우레와 같은
벅찬 박수갈채가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터미널에서의 극적인 화해와 눈물의 포옹이 있은 지 1년이라는 시간이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쥐가 득실거리던 낡고 허름한 전통시장은 이제 옛말이 되었네요. 대륙그룹의 막대한 사회공헌 자금 지원을 받아 투명한 유리 아케이드와 대형 주차장을 완벽하게 갖춘 현대화된 모습으로 눈부시게 탈바꿈했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큼직하고 화려한 전자 간판이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만장일치로 번영회장에 추대된 강태성이 말끔하게 다려진 푸른 셔츠 차림으로 시장 곳곳을 바쁘게 누비고 있습니다. 야채 가게 김만석이 물을 다듬으며 밝은 얼굴로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듬직한 강 회장님 오셨네. 오늘 아침에도 시장 바닥에서 빛이 번쩍번쩍 납니다 그려. 강태성이 사람 좋은 미소를 활짝 지으며 김만석을 향해 허리를 깎듯이 굽혔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 무가 아주 튼실하고 굵네요. 장사하시다가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번영의 사무실로 달려오십시오. 강태성은 시장 한가운데에 대륙그룹의 재정 지원을 받아 보유건 아이들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대규모 무료 급식소를 아주 크게 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태성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하얀 앞치마를 두른 채 커다란 국자를 들고 직접 배식을 돕고 있습니다. 강태성이 식판을 든 구분 등의 할머니에게 밥을 수북하게 퍼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소고기 듬뿍 넣고 끓인 미역국입니다. 많이 드시고 부족하시면 언제든지 또 오셔서 더 드세요. 배식을 돕기 위해 달려온 보육원 원장이 강태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견한 듯 웃었습니다. 태성아, 네가 이렇게 번듯하게 성공해서 불쌍한 사람들 밥까지 챙겨주니 내 평생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다. 강태성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다 원장님께서 저를 사람 만들어주신 덕분입니다. 제가 시장에서 받은 사랑을 이렇게라도 꼭 갚고 싶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하철역 입구 쪽에서 세련된 캐주얼 점퍼를 입고 등산화를 신은 최만호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냄새나는 누더기를 걸친 벙어리 노숙자나 검은 정장을 입은 무서운 대기업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최만호는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든 채 자신을 알아보고 인사하는 상인들과 스스럼 없이 넉살 좋게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건어물 가게 박동식이 멸치 상자를 정리하다가 최만호를 보고 넙죽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오셨습니까? 오늘 옷 입으신 게 꼭 텔레비전에 나오는 영화배우 같습니다. 최만호가 호탕하게 웃으며 박동식의 등을 툭툭 쳤습니다. 박 사장, 내가 한창 때는 인물이 아주 훤했지. 그나저나 오늘 멸치똥은 다 떼고 파는 건가? 저번에 산 건 써서 혼났어. 완벽한 시장의 단골 손님으로 녹아든 최만호는 의뢰 강태성이 운영하는 도매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제는 직원을 3명이나 두고 아주 크게 운영되는 번듯한 첨가물 가게입니다. 최만호가 진열된 커다란 수박을 통통 두드리며 장난스러운 얼굴로 강태성에게 물었습니다. 태성아, 오늘 이 수박 한 통에 얼마냐? 색깔은 좋은데 소리가 둔탁한 게 영 싱거워 보인다. 과일 상자를 나르던 강태성이 얼른 달려와 허리를 굽히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장인어른 오셨습니까? 그 수박은 세상에서 제일 단꿀 수박입니다. 단돈 5만 원만 주십시오. 최만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과장된 목소리로 타박을 주었습니다. 뭐가 이리 비싸? 뒷방 늙은이 주머니 사정 빤한 거 다 알면서 좀 깎아다오. 사위놈이 장인한테 바가지를 씌우려 드네.
강태성이 못 이기는 척 환하게 웃으며 수박과 함께 참외 여러 개를 장바구니에 듬뿍 얹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장인어른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특별히 5만 원에 수박 한 통 드리고 참외까지 덤으로 아주 넉넉하게 끼워드리겠습니다. 장난스러운 두 사람의 실랑이에 주변에서 구경하던 상인들이 배를 잡고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화창하고 눈부신 봄날의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대륙그룹 소유의 최고급 호텔 예식장이 아닌 새롭게 단장한 전통시장 중앙광장에서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외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시장 바닥 전체에 붉은 카펫이 깔리고 오색 찬란한 생화가 광장 곳곳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네요. 하객석의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대륙그룹의 최고위 임원들과 각계각층의 콧대 높은 정재계 인사들이 값비싼 맞춤 양복을 입고 플라스틱 간이의자에 빼곡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들 바로 옆에는 목에 수건을 두르고 앞치마를 입은 시장 상인들과 보육원 아이들이 격에 없이 뒤섞여 앉아 진심으로 박수를 치고 있죠.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은 강태성이 버질로드 끝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입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빠, 진짜 떨린다. 오빠 오늘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순백의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은 최수연이 강태성을 향해 손을 흔들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강태성이 주먹을 불끈 쥐고 최수연을 향해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수연아, 너는 오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천사 같아. 내가 평생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지자 최만호가 최수연의 손을 꽉 잡고 버질로드 위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최만호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하고 자애로운 미소가 가득 번져 있습니다. 신랑 자리에 늠름하게 서 있는 강태성에게 다가간 최만호는 딸의 손을 건네주는 대신 아주 묵직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최만호가 강태성의 굳은 살 박인 두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꽉 맞잡고 오랫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태성아, 내 귀한 딸 수연이를 부탁한다. 너는 내 평생 최고의 은인이자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최만호가 마이크를 넘겨받고 수백 명의 하객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듬직한 신랑 강태성은 제 인생 황혼기에 가장 큰 가르침을 준 진정한 스승입니다. 저의 오만하고 더러운 편견을 산산조각 내주고 사람의 진짜 됨됨이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세상 그 누구보다 훌륭한 제 사위입니다. 최만호의 진심이 가득 담긴 축사의 하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와 함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나와 맑고 고운 목소리로 율동을 섞어가며 귀여운 축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광장 전체에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성은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으려 했던 어둠의 세계와 정가자라는 과거의 지독한 꼬리표를 완전히 끊어냈음을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오직 진심 하나로 버텨온 자신의 험난했던 인생이 마침내 눈부신 꽃길로 활짝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성은 곁에 선 사랑하는 아내 최수연의 손을 깍지껴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끔찍한 흉터마저 전부 따뜻하게 감싸 안아준 장인어른 최만호를 향해 깊은 존경과 변치 않을 사랑을 담아 정중하게 허리 굽혀 인사했습니다. 시장의 모든 상인이 동원되어 한꺼번에 쏘아 올린 화려한 축포와 오색 꽃가루가 눈부신 봄 햇살 아래 아름답게 흩날렸습니다. 강태성과 최수연이 서로의 눈을 다정하게 마주보며 세상을 향해 가장 환하게 웃음 지었습니다. 그 뒤로 최만호와 시장 사람들이 하나 되어
축하의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건배를 외쳤습니다. 가장 밑바닥 시궁창에서 피어난 숭고한 희생이 가장 오만한 마음을 녹여낸 위대한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가슴 벅찬 훈훈함 속에서 완전한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과거의 꼬리표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인지 깊이 깨닫게 해주는 가슴 따뜻한 실화였습니다. 가장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거지 노인에게 기꺼이 자신의 밥과 침대를 내어주고 위험한 순간에 온몸을 던진 강태성의 진심은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대기업 회장의 마음까지 완벽하게 녹여버렸습니다. 진짜 보석은 화려한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 속에 빛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에도 겉모습이 아닌 진실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인연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감동적이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